그는 억만장자였지만 자기 집에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얹혀 사는 늙은이라며 불평했고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아들 친아들조차 단 한 번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 날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표정은 승리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거실에 흐르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준호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접시를 닦으며 그 소리를 들었다. 손님들이 넷, 며느리 박미선의 대학 친구들이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값비싼 안주 접시들, 미선이 준비한 것들이었다. 더 가져올까요?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미선이 돌아보았다.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네, 저 늙은이요? 그냥 우리 집 집사예요. 준호의 손이 멈췄다. 수건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손님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집사 두는 집도 있어요? 집사라기보다는 미선이 손을 휘저었다. 집 고치고 심부름 다니고 뭐 그런 거요. 편하잖아요. 월급은 얼마나 드려요? 월급이요? 미선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얹혀 사는 거죠. 밥 주고 잘 고추는 거면 충분하죠. 준호는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의 시선이 거실로 향했다. 아들 이상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미선이 빈잔을 들어 올렸다. 준호는 냉장고로 갔다. 생수병을 꺼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30년 동안 연습한 침착함이었다. 거실로 걸어가며 손님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일하시게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하겠대요. 미선이 말을 잘랐다. 그래야 뭐라도 하면서 사시니까.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실 거 아니에요. 준호가 테이블 옆에 섰다. 잔에 물을 따랐다. 미선이 그를 보지도 않았다. 손님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도 그렇네요.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다던데. 준호는 주방으로 돌아왔다. 싱크대 앞에 섰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강남의 불빛들. 이 아파트는 42평이었다. 시세로 25억. 등기부에는 이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님들이 앉아 있는 소파도 그들이 마시는 와인도 이 집의 모든 것이 그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준호는 수건을 들어 손을 닦았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천천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또 터져 나왔다. 그날 밤 11시 손님들이 떠난 뒤였다.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8평 남짓한 방.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오래된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아버지, 상훈이 불렀다. 준호가 멈춰 섰다. 돌아보았다. 아들이 복도에 서 있었다.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네, 오늘 미안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상훈이 시선을 돌렸다. 미선이가 원래 좀 말이 거칠어요. 아기는 없어요. 괜찮다. 저도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손님들 앞에서 그러면 이해한다. 준호가 말을 잘랐다. 손님들 앞에서는 어렵지. 상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결국 고개만 끄덕였다.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라. 아들의 방문이 닫혔다. 준호는 복도에 홀로 남았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앉았다. 옷장 위 먼지 쌓인 상자가 있었다. 준호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갔다. 상자를 내렸다. 침대에 앉아 뚜껑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식 증서, 회사 이사회 명단, 맨 위에 놓인 명함 한 장. 이준호 대한제강 회장. 그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종이가 낡아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다. 30년 전 명함이었다. 은퇴하기 전 400억 자산을 가진 기업인이었던 시절의 흔적. 준호는 상자를 다시 닫았다.
의자에 올라가 제자리에 놓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저 늙은이요? 그냥 우리 집 집사예요.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에도 그는 일어나 아침을 준비할 것이다. 현관문 앞에 놓인 우유를 가져올 것이다. 며느리가 깨기 전에 커피를 내릴 것이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참을성이 끝나가는 느낌, 한계점이 다가오는 소리.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번뜩였다. 시험해 볼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준호는 부엌에 서 있었다. 커피 머신이 웅웅거렸다. 프라이팬에서 계란이 지글거렸다. 그는 식탁을 닦았다. 접시를 놓았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정렬했다. 미선이 7시 20분에 나왔다. 머리를 묶으며 부엌으로 걸어왔다. 준호를 보지 않았다. 커피 됐어요? 네. 준호가 잔을 내밀었다. 미선이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얼굴을 찌푸렸다. 설탕 덜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다시 내릴까요? 됐어요. 시간 없어요. 그녀가 식탁에 앉았다. 스마트폰을 꺼냈다. 준호는 계란을 접시에 담았다. 토스트를 구웠다. 그녀 앞에 놓았다. 오늘 뭐 할 거예요? 미선이 물었다. 화면을 보며 청소하고 세탁하고. 준호가 대답했다. 아, 그리고 우체국 좀 다녀와요. 택배 보낼 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시어머니 올라오시거든요. 방 정리 좀 해놔요. 준호의 손이 멈췄다. 제 방 말씀이신가요? 네, 시어머니가 주무실 곳이 없잖아요. 제가 거실에 손님 침대 놓을 공간 없어요. 미선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어차피 아버님 방 쓰시는 것도 임시였잖아요.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작은 방이요? 창고 옆에 있는 거요. 6평쯤 돼요. 충분하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선이 커피를 들이켰다. 일어섰다. 오늘 저녁까지 옮겨놔요. 시어머니 오시기 전에. 그녀가 현관으로 갔다. 구두를 신었다. 문이 닫혔다. 준호는 식탁에 홀로 남았다. 식은 커피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잔을 집어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를 태웠다. 오후 2시. 준호는 작은 방에 섰다. 6평. 창문도 없었다.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벽지가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에 곰팡이 자국이 보였다.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나씩. 복도로 나르고 다시 들어오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다. 뭐 하세요? 준호가 돌아보았다. 아들 상훈이 서 있었다. 회사에서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다. 방 옮기는 중이다. 왜요? 내 어머니가 오신다더구나. 상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미선이한테. 됐다. 준호가 말을 잘랐다. 괜찮다. 아버지가 이 방으로 옮기시는 건 나는 괜찮다고 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상훈이 한 발 물러섰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결국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상훈아. 아들이 멈춰 섰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상훈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가봐라. 저녁 7시 준호는 새 방에 앉아 있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옷장은 들어갈 공간이 없어 복도에 세워뒀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스마트폰을 꺼냈다. 오래된 모델이었다. 그는 전원을 켰다. 화면이 깜빡이며 부팅되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맨 위에 이름 하나, 강민수 변호사.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녹음 앱을 실행했다. 설정을 확인했다. 자동 녹음 활성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미선의 목소리. 여기에요, 어머님. 이 방이 제일 좋아요. 준호의 옛방. 8평짜리 방. 그는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미선이 상훈의 어머니를 안내하고 있었다. 침대 시트를 새로 깔았다. 꽃병까지 놓았다. 아이고,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방을 뺏은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 방은 원래 빈 방이었어요. 준호는 문을 조용히 닫았다. 침대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저녁 식사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9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 손녀 이서연의 목소리였다. 준호가 문을 열었다. 7살 서연이 복도에 서 있었다. 손에 접시를 들고 있었다. 엄마가 드리래요. 접시에는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이 있었다. 준호는 접시를 받았다.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왜 여기서 자요? 서연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할아버지 방이 여기로 옮겨진 거란다. 왜요? 저 방이 더 좋은데. 준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른들 사정이 있단다. 할아버지.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가 할아버지 나쁜 말 했어요. 준호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 할아버지가 집세도 안 내고 얹혀 산대요.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그래, 엄마 말이 맞단다. 아닌데 서연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집도 고치고 청소도 하고 다 하잖아요. 준호는 무릎을 굽혔다. 손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볼게. 네, 할아버지를 좋아하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그럼 됐다. 준호가 미소 지었다. 가봐라. 엄마가 찾으신다. 서연이 복도를 뛰어갔다. 준호는 문을 닫았다. 접시를 책상 위에 놓았다. 식은 밥. 그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을 멈췄다. 파일을 저장했다. 폴더를 열었다. 이미 4개의 파일이 있었다. 며느리 대화 1 mp3, 며느리 대화 2 mp3, 며느리 대화 3 mp3, 며느리 대화 4 mp3. 그는 5번째 파일 이름을 입력했다. 며느리 대화 5 손녀 증언 mp3 저장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깜빡였다. 파일이 목록에 추가되었다. 준호는 창문 없는 방의 벽을 바라보았다. 곰팡이 자국, 벗겨진 벽지,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3주가 지났다. 준호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창고방에 형광등을 켰다. 세면장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칠순의 얼굴, 주름진 이마,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예전의 날카로움이 돌아오고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미선이 깨기 전에 식탁을 닦았다. 신문을 가지러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다. 6시 45분 미선이 나왔다. 항상 같은 시간이었다. 커피 됐어요? 네. 오늘 시장 좀 다녀와요. 목록 적어뒀어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메모지를 받았다. 15가지 품목이 적혀 있었다. 그는 지갑을 챙겼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 5만 원이 들어 있었다. 돈 모자라면 그가 말했다. 카드 쓰세요. 미선이 카드를 건넸다. 영수증은 꼭 챙겨오고요. 9시쯤 시장에서 돌아왔다. 봉지 4개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숨이 찼다. 42평 아파트, 15층, 엘리베이터는 고장나 있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미선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다. 맞아요. 우리 시아버지요? 완전 집사예요. 웃음소리. 아니 진짜요. 아침마다 커피 내리고 시장 보고 청소하고 편하긴 한데 좀 그렇죠. 준호는 부엌으로 갔다. 봉지를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물건을 하나씩 꺼냈다. 냉장고에 넣었다. 사실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리 남편은 반대하는데 저는 솔직히. 준호가 멈춰섰다. 양팔을 손에 든 채. 네, 맞아요. 공간도 문제고 서연이도 크는데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그는 양팔을 냉장고에 넣었다.
문을 닫았다. 거실로 걸어갔다. 미선이 그를 보고 전화를 끊었다. 다 사왔어요? 내 영수증은? 준호가 영수증을 건넸다. 미선이 훑어보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에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 좀 해놔요. 저녁에 손님 와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창고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13개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강민수 변호사님 사무실입니다. 이준호입니다. 변호사님 계십니까? 잠깐의 침묵, 그리고 놀란 목소리.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네. 세상에. 얼마만입니까? 30년? 아니, 그보다 25년입니다. 준호가 말했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언제가 편하십니까? 내일 오후 2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 아시죠? 이전했습니다.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낡은 셔츠를 입은 노인. 하지만 내일이면 달라질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준호는 양복을 꺼냈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것, 검은색 정장, 먼지를 털었다. 입어보았다. 조금 헐렁했다. 25년 동안 살이 빠진 모양이었다. 넥타이를 맸다. 구두를 신었다. 거울을 보았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익숙한 사람. 오래전에 자신, 현관문을 나섰다. 미선이 거실에 없었다. 다행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로비로 내려갔다. 경비원이 그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 회장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간만입니다, 박 씨. 세상에, 언제 이렇게 말쑥하게.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를 잡았다. 강남역으로 향했다. 빌딩 숲이 지나갔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25년 전 매일 출근하던 길. 오후 2시, 준호는 법무법인 정도의 유리문을 열었다. 리셉션 직원이 그를 맞았다. 이준호 회장님이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큰 테이블, 가죽 의자들, 창으로 한강이 보였다. 문이 열렸다. 강민수가 들어왔다. 머리가 희끗했다.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회장님, 그가 악수를 청했다. 준호가 손을 잡았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은퇴하신 후 연락이 끊겨서 의도적이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라고 손짓했다. 두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수가 물었다. 준호는 가방을 열었다. 서류 뭉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제 자산 목록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강민수가 서류를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눈썹이 올라갔다. 이게 전부 회장님 명의입니까? 네. 강남 아파트 3채, 목동 오피스텔 2채, 대한제강 주식 15%. 강민수가 계속 읽었다. 총 자산이 약 420억입니다. 강민수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준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걸 왜 숨기셨습니까? 아들에게서요. 아드님이 모르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준호가 말했다. 며느리도 손녀도 친구들도 왜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미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저 늙은이요? 그냥 우리 집 집사예요.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가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또 다른 파일. 집세도 안 내고 얹혀 살잖아요. 준호가 스마트폰을 끄고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제 며느리입니다. 강민수가 숨을 내쉬었다. 뒤로 기대었다. 얼마나 오래? 30년입니다. 준호가 말했다. 아들이 결혼할 때부터 왜 참으셨습니까? 아들을 지키려고요. 며느리의 본 모습을 알면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펜을 집어들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제가 누구인지, 제 돈으로 그들이 살아왔다는 것을, 아드님과의 관계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보았다.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삽니다. 강민수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들이십시오. 오후 5시 준호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양복을 벗었다. 낡은 셔츠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다시 집사로 돌아온 모습. 하지만 가슴속에선 뭔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일주일. 딱 일주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였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가 문을 열자 미선의 부모가 서 있었다.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아버지는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미선의 아버지가 그를 힐끗 보고 지나쳤다. 인사도 없었다. 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미선이 어디 있어요? 안에 계십니다. 거실로 안내했다. 미선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엄마 아빠, 포옹, 웃음. 준호는 부엌으로 물러났다. 차를 준비했다. 과일을 깎았다. 접시에 담았다. 이 집 참 좋네. 미선의 어머니가 말했다. 역시 강남이야. 42평인데 지금 시세로 25억 정도 될 거예요. 미선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출은 없어요. 전세 끼고 샀는데 이제 다 갚았어요. 준호는 쟁반을 들고 거실로 갔다.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미선의 아버지가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 누구요? 침묵이 흘렀다.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아,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 몰랐네. 같이 사세요? 아버지가 물었다. 네, 뭐, 미선이 손을 휘저었다. 집안일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안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장 보고, 그런 거요. 미선의 어머니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럼 뭐, 가정부 같은? 비슷하죠. 미선이 웃었다. 준호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싱크대를 잡았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녹음 중이었다. 저녁 7시 식사가 시작되었다. 준호가 준비한 음식들, 찌개, 구이, 나물, 네 명이 식탁에 앉았다. 미선, 상훈, 그리고 미선의 부모. 준호는 부엌 구석에 서 있었다. 같이 안 드세요? 미선의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지는 따로 드세요? 미선이 대답했다. 불편하시대요. 거짓말이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미선의 어머니가 말했다. 미선아, 나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돼? 물론이죠. 제 방 쓰세요. 그럼 너는? 전 서연이 방에서 자면 돼요. 시아버님은? 어머니가 물었다. 작은 방 있어요. 거기 쓰세요. 미선이 준호를 가리켰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혼자 계시니까 작은 방도 충분하겠네. 밤 10시 준호는 창고방에 앉아 있었다.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17번째 파일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 상훈의 목소리. 준호가 문을 열었다. 아들이 복도에 서 있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들어와라. 상훈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좁은 공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아버지가 여기서 지내시는 게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상훈아, 준호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상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을? 나는 내 아버지다. 맞지? 당연하죠. 그럼 그걸로 됐다. 준호가 미소 지었다. 가봐라. 장인어른 기다리신다. 상훈이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준호는 침대에 앉았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강민수가 준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산 목록, 회사 서류들. 그는 서류를 펼쳤다. 첫 장에 적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XX동 XXXXX 15층 2 아파트.
미선이 자랑하는 25억짜리 집. 등기부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 이준호. 그는 서류를 다시 접었다. 가방에 넣었다. 3일 후였다. 화요일 오후. 미선이 준호를 불렀다. 아버님, 잠깐만요. 준호가 거실로 갔다. 미선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열쇠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거요. 그녀가 열쇠를 건넸다. 지하 창고방이에요. 지하요? 네, 엄마가 다음 주에 또 오신대요. 그래서 아버님 방을 엄마한테 드리려고요. 준호는 열쇠를 받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지하는 좀 습하지 않습니까? 제습기 놓을게요. 충분해요. 며느리.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아는가? 미선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네, 청소, 빨래, 요리, 심부름, 다 내가 했다. 그래서요? 그런데 지하로 쫓아내는 건가? 미선이 웃음을 터뜨렸다. 쫓아내다니요? 그냥 방 하나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임시로. 임시면 얼마나입니까? 글쎄요, 한 달, 두 달? 엄마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네요. 준호는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6평에서 지하로. 그리고 다음은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옮겨주세요. 엄마 오시기 전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복도를 걸었다. 창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눈물이 흘렀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강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를 앞당기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로. 답장이 즉시 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보았다. 아니, 창문이 없었다. 벽만 보였다. 곰팡이 자국, 벗겨진 페인트. 금요일, 사흘 후면 모든 게 바뀔 것이었다.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나씩. 목요일 밤이었다. 준호는 지하 창고방에 앉아 있었다. 6평도 안 되는 공간. 천장이 낮아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제습기가 웅웅거렸다.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다. 옷장도 들어오지 못했다. 박스에 옷을 개켜 넣어뒀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내일 가져갈 서류들을 확인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증서, 회사 명패, 강민수가 준비한 모든 것.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다. 가벼운 발걸음. 준호가 문을 열었다. 손녀 서연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 왜 안 자고 여기까지 왔니? 서연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이 굳었다. 할아버지, 여기 무서워요. 무섭지 않단다. 왜 할아버지는 여기서 자요? 서연이 물었다. 위에 방이 많은데. 준호는 무릎을 굽혔다. 손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어른들 사정이란다. 엄마가 그랬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집세도 안 내고 얹혀 사니까 작은 방에서 자는 거래요. 준호의 손이 멈췄다. 서연이 계속 말했다. 근데 할아버지는 맨날 청소하고 밥 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게 집세 아니에요? 서연아, 할아버지, 저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하는 거요. 준호는 손녀를 안았다. 작은 몸이 그의 품에 파묻혔다. 괜찮단다. 안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서연이 울먹였다. 할아버지가 불쌍해요. 준호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연이 몸을 떼며 물었다. 할아버지, 왜 참아요? 엄마한테 화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뭐가 달라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단다. 왜요? 어른들은 복잡해.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준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할아버지, 우리 집 진짜 집이 어디예요? 준호가 멈칫했다. 왜 그걸 묻니? 엄마가 전화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집이 따로 있대요. 준호는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그래, 있단다. 어디예요? 내일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 거기 가실 거예요?
모르겠구나. 서연이 고개를 가웃거렸다. 할아버지가 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손녀를 안았다. 오래 올라가자. 그가 말했다. 엄마가 찾으신다. 계단을 올라갔다. 1층 현관 앞에서 멈췄다. 준호가 서연의 손을 놓았다. 들어가라. 할아버지는? 나는 잠깐 있다가 갈게. 서연이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준호는 계단참에 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손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할아버지가 불쌍해요. 그는 눈을 감았다. 30년 동안 참았다. 아들을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한계였다.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선이 서연을 야단치고 있었다. 왜 지하까지 내려갔어? 위험하잖아. 할아버지 보러. 할아버지는 괜찮아. 네가 걱정할 거 없어. 근데 할아버지가 그만 방 들어가. 문 닫히는 소리.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지하로 내려갔다. 창고방 문을 열었다.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날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지면 미선의 거짓이 무너지면. 하지만 그 대가는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상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저녁 7시 집에서 가족회의를 하자. 꼭 참석해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한참 후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미선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강민수에게 내일 오후 6시 30분 서류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곰팡이 얼룩, 금이 간 페인트. 내일이면 이 방을 떠날 것이었다. 영원히. 하지만 동시에 아들도 손녀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았다. 금요일 아침 6시 준호는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면도를 했다. 거울을 보았다. 마지막이었다. 마지막으로 집사처럼 사는 날.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렸다. 식탁을 닦았다. 미선이 일어나길 기다렸다. 7시 정각 미선이 나왔다. 커피 됐어요? 네, 그녀가 받아 마셨다. 맛이 어떤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 오늘 저녁 누가 온대요? 그녀가 물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선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얘기? 저녁에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말해줄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미선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뭐 알았어요. 몇 시예요? 7시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 알겠어요. 그녀가 커피를 들고 방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부엌에 홀로 남았다. 시계를 보았다. 오전 7시 5분, 12시간이 남았다. 저녁 6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가 문을 열었다. 강민수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회장님, 들어오십시오. 강민수가 현관으로 들어섰다. 구두를 벗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준호가 속삭였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거실로 안내했다. 미선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강민수를 보고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민수 변호사입니다. 아, 네. 앉으세요. 미선이 자리를 가리켰다. 그리고 준호를 보았다. 아버님, 차 좀 가져다 주세요. 준호는 부엌으로 갔다. 차를 준비했다. 쟁반에 올려 거실로 갔다.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고맙습니다. 강민수가 말했다. 미선이 차를 들며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곧 아드님이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왜 미리 안 말해줘요? 모두 함께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미선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TV를 껐다. 시계를 보았다. 6시 45분. 현관문이 열렸다. 상훈이 들어왔다. 넥타이를 풀며 아버지 왔습니다. 어서 와라. 상훈이 거실로 왔다.
강민수를 보고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민수 변호사입니다. 상훈이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는? 준호가 물었다. 학원 갔어요. 미선이 대답했다. 8시에 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모두가 그를 보았다. 준호는 서서 말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미선이 물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강민수를 보았다. 강민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서류 뭉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상훈이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강민수가 설명했다. 이 아파트에 미선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거 왜 아버님 이름이? 이 집은 제 겁니다. 준호가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미선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상훈을 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훈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었다. 눈이 커졌다. 아버지 25년 전에 샀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너희가 결혼하기 전에. 하지만 우리가 미선이 말을 더듬었다. 우리가 대출 갚았잖아요. 대출은 없었습니다. 강민수가 설명했다. 처음부터 회장님이 전액 구입하셨습니다. 회장님? 미선이 강민수를 보았다. 누가 회장님이에요? 강민수가 준호를 가리켰다. 이준호 회장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준호 대한제강 회장 미선이 명함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나는 대한제강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25년 전 은퇴했지만 여전히 대주주입니다. 상훈이 일어섰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입니다. 강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회장님의 전체 자산 목록입니다. 서류를 펼쳤다. 미선과 상훈이 읽었다. 강남 아파트 3채. 미선이 읽었다. 목동 오피스텔 2채. 대한제강 주식 15%. 총 자산 420억입니다. 강민수가 말했다. 미선이 주저앉았다. 소파에. 얼굴이 창백했다. 이럴 수가. 너희가 타는 차도 제 겁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다. 보험료, 관리비, 생활비. 지난 25년 동안 이 가족의 모든 비용을 내가 댔습니다. 상훈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표정이 복잡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시험?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준호가 미선을 보았다. 그리고 너는 어떤 남편인지. 미선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알았으면 달라졌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돈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만 존중하는 겁니까? 미선이 입을 다물었다. 준호가 계속 말했다. 나를 집사라고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그건 농담이었어요. 6평짜리 방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방이 부족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잘랐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사는 주제에 미선의 얼굴이 빨개졌다. 눈물이 고였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상훈을 보았다. 너는? 상훈이 말없이 서 있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아버지, 그가 천천히 말했다. 30년 동안 우릴 속이셨다고요? 준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속였다고? 그렇잖아요. 가난한 척, 무력한 척 하면서.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아버지를 모욕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계셨어요. 왜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너를 지키려고 했다. 지키다니요? 상훈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아버지는 날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릴 시험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떨어지자 이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상훈아, 제 결혼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상훈이 미선을 보았다. 아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능한 남편이었는지도.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에요.
상훈이 소리쳤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도 잘못하셨어요. 진실을 말씀하셨어야죠. 처음부터.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상훈이 미선의 손을 잡았다. 가자. 어디로요? 미선이 물었다. 집 나가자. 이 집은 아버지 거니까. 상훈아, 기다려라.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상훈은 듣지 않았다. 미선을 데리고 현관으로 갔다. 구두를 신었다. 상훈아, 준호가 따라갔다. 상훈이 돌아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통제예요. 아버지는 우릴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험한 거죠. 그게 아니다. 저도 아버지를 믿을 수 없어요. 상훈이 말했다. 30년 동안 거짓말하신 사람을. 문이 열렸다. 상훈과 미선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준호는 현관에 홀로 섰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승리의 순간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한가? 토요일 아침 준호는 휴대폰을 들었다.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상훈아, 나다. 전화 좀 받아라. 메시지를 남기고 끊었다. 다시 걸었다. 또 음성사서함. 5번을 시도했다. 모두 같았다. 점심때쯤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만나서 얘기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답장이 없었다. 오후 3시 준호는 아파트 열쇠를 챙겼다. 상훈의 집으로 향했다. 택시를 탔다. 30분이 걸렸다. 아파트 앞에 섰다. 15층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켜져 있었다. 인터폰을 눌렀다. 네. 미선의 목소리. 준호가 말했다. 나요. 상훈이 아버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에 내렸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미선이 거실에 서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님, 상훈이 어디 있나? 방에 계세요. 준호가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두드렸다. 상훈아.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를 돌렸다. 잠겨 있었다. 상훈아, 아버지다. 문 열어라.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가주세요.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와는 얘기할 게 없어요. 상훈아, 제발 나가주세요. 준호는 문 앞에 섰다. 손을 문에 댔다. 차가운 나무 표면. 미안하다. 그가 속삭였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안에서 소리가 없었다. 준호는 거실로 돌아왔다. 미선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 미선이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도 미안하오. 아니요, 제가 정말 못됐어요. 미선이 흐느꼈다. 아버님을 그렇게 대한 게. 준호는 앉았다. 미선 옆에. 상훈이는 언제부터 저러나? 어젯밤부터요. 방에서 안 나와요. 밥도 안 드시고. 회사는 결근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잘못이요.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버님을 제대로 대했으면, 알았으면 달랐겠소?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제가 아버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그게 문제요. 준호가 말했다. 돈이 있어야만 존중하는 거요. 미선이 입을 다물었다. 준호가 일어섰다. 며느리, 솔직히 말하시오. 나를 미워하지 않소? 미선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님을 어떻게 미워해요? 제가 잘못했는데. 거짓말 말고. 미선이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조금 섭섭해요. 왜? 30년 동안 저희를 시험하셨잖아요. 믿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선이 계속 말했다.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님도 기회를 주셨어야죠. 진실을 말씀하시고 제가 변할 기회를. 변했겠소? 노력은 했을 거예요. 미선이 눈물을 닦았다.
적어도 지금처럼 남편을 잃진 않았을 거예요. 준호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구두를 신었다. 어디 가세요? 미선이 물었다. 상훈이 회사로 가보겠소. 회사요? 오늘 결근했는데 내일 출근할 거 아니요? 가서 기다리겠소. 월요일 아침 9시 준호는 상훈의 회사 앞에 섰다. 강남역 근처의 오피스 빌딩. 로비에서 기다렸다. 9시 30분. 상훈이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준호를 보고 멈춰섰다. 아버지. 상훈아. 상훈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밖으로 나가요.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뭘 원하세요? 상훈이 물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너를 보러 왔다. 봤으니 가세요. 상훈아, 아버지. 상훈이 돌아보았다. 제발 그만하세요. 뭘? 이러지 마세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준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옳았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모욕했고, 저는 그걸 막지 못했어요. 우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우릴 속였어요. 가난한 척, 무력한 척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봤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너를 지키려고. 지키다니요. 상훈이 웃었다. 아버지 솔직해지세요. 아버지는 우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한 거잖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훈이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길 바랐어요? 그냥 아버지로 대해주길. 그럼 아버지도 우릴 믿어줬어야죠. 진실을 말씀하시고. 침묵이 흘렀다. 상훈이 일어섰다.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상훈아, 저도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상훈이 차갑게 말했다.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상훈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준호는 벤치에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아드님이 별거 신청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아드님 부부가 법적 별거를 신청했습니다. 이혼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준호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그리고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녀분과의 만남도 제안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드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손녀분이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워한다며 당분간 회장님과의 접촉을 금지하겠다고.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빈 아파트, 넓은 거실, 아무도 없는 공간. 그는 얼굴을 감쌌다. 이긴 거였다. 진실을 밝혔다. 며느리의 거짓을 폭로했다. 하지만 모든 걸 잃었다. 3개월이 지났다. 7월의 끝자락이었다. 준호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0평 넓이의 공간.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고급 가구들, 예술품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비서 최민호가 차를 가져왔다.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아니, 점심 준비하겠습니다. 됐네. 하지만, 됐다고 했네.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최민호가 물러섰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다리, 고층 빌딩들. 25년 전 이곳에 살았다. 은퇴하기 전, 아내가 죽기 전, 상훈이 대학생이었을 때, 그때는 행복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수였다. 회장님 소식 전해드립니다. 말하게. 아드님과 며느님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손녀분의 양육권은 며느님이 가져갔고 아드님은 격주 주말 방문권을 받으셨습니다. 알겠네. 그리고 강민수가 망설였다. 아드님이 회장님 소유의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원룸으로 옮기셨습니다. 홀로 사신다고 합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소파에 기댔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이혼했다. 손녀와도 떨어졌다. 그리고 아버지와도 연을 끊었다. 모두 준호의 선택 때문이었다. 오후 3시 최민호가 다시 들어왔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복귀 의사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없네. 하지만 회사가 자네들이 잘하고 있지 않나? 그래도 회장님이 계셔야. 나는 이미 은퇴했네. 준호가 말했다. 25년 전에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준호는 혼자 남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 준호와 어린 상훈. 바닷가에서 찍은 것. 상훈이 5살쯤이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때 상훈이 원했던 건 뭐였을까? 돈, 권력? 아니었다. 그저 함께 있는 아버지였다. 하지만 준호는 그걸 주지 못했다. 회사에 바빴다. 일에 쫓겼다. 아내가 죽은 후엔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은퇴 후엔 시험을 했다. 30년 동안. 준호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보았다. 진실은 그를 자유롭게 했다. 더 이상 집사 행세를 하지 않아도 됐다. 육평방에서 살지 않아도 됐다. 며느리의 모욕을 듣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그 대신 모든 걸 잃었다. 아들, 손녀, 가족, 문득 깨달았다. 지난 30년 동안 진짜 시험에 떨어진 건 며느리나 아들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이었다. 아들이 원했던 건 재벌 회장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냥 아버지였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믿어주는 아버지. 하지만 준호는 그걸 주지 않았다. 대신 시험을 했다. 의심했다. 숨었다. 결국 아들이 잃은 건 아버지가 아니었다. 준호가 잃은 것이 아들이었다. 저녁 7시 해가 지고 있었다. 한강에 노을이 비쳤다. 준호는 와인잔을 들었다. 혼자 마셨다.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다시 아드님께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상훈이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걸세.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준호가 와인을 마셨다. 난 30년 동안 그 애를 믿지 않았으니까. 최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실로 걸어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들 각자의 가족과 집. 하지만 준호에겐 아무도 없었다. 420억의 재산, 세 채의 아파트, 회사 지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데. 그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우릴 믿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었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시험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다. 진실은 그를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자유란 결국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뜻이었다. 준호는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었다. 넓은 침실, 비싼 침대, 고급 이불.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다. 밖에서는 도시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저 누워 있었다. 혼자 진실의 대가를 치르며